조명이 켜졌다. 스튜디오 안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졌다. 차가웠던 실내가 갑자기 후끈해지며 여러 개의 조명등이 내뿜는 열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렌즈가 나를 향해 돌려지고 메이크업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내 머리칼을 정돈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낯설었다. 예전과는 다른 감촉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다. 가죽 의자가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예민하게 들려왔다. 오래전에도 익숙했던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낯설고 긴장스러웠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몰래 손을 주먹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긴장을 달래려 했다. 선생님, 카메라 보시고 웃어주세요. 사진작가의 말에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웃음이 굳게 걸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어색해 보였다.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촬영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이다. 그땐 웃음도, 표정도, 포즈도 모두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달랐다. 세월이 흘러 다시 이 자리에 선다는 건 마치 새로운 무대에 처음 오르는 것과 같았다.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려웠다. 스태프들 중 한 명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젊은 여자였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화장, 똑 부러져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녀는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죄송한데 혹시 예전에 활동하셨던 분 아니세요? 낯이 익은데.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내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쓰면서. 아닙니다. 모델 일은 처음 해봐요. 그녀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잠시 더 나를 쳐다보더니 곧 다른 일에 신경을 썼다. 조명을 조절하러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이었다. 아직은 누군가 내 과거를 기억하는 게 두려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나는 지금 신인이다. 모든 게 새롭다. 그렇게 임해야 한다. 세상은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그 사실이 때로는 서글펐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다. 누군가의 기대도, 낯선 시선도, 과거의 그림자도 이곳에는 없었다. 오늘 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 아무도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는 이곳에서 나는 오롯이 지금의 나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이 일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한때 나는 텔레비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저녁 시간을 함께하던 얼굴이었다. 전국 방방곡곡 어느 집이든 TV만 켜면 내 얼굴이 나왔고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때는 1990년대 중반이었다. 주말 연속극 주인공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축하합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되물었다. 정말인지 꿈은 아닌지. 내 또래 배우들이 수십 명 몰렸던 자리였다. 연기 학원에서 함께 배우던 동기들, 대학 연극반 선후배들, 각종 오디션장에서 마주쳤던 익숙한 얼굴들까지 모두가 그 역할을 노렸다.
오디션 당일에 나는 긴장으로 손이 떨려 대사를 몇 번이나 놓쳤다. 준비해간 대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식은땀을 흘렸고 감독과 작가 앞에서 버벅거렸다.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싶어 낙담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뜻밖에도 최종 발탁은 나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감독이 자연스러운 어색함이 오히려 좋았다고 했다고 한다. 완벽하게 연기하려고 애쓰는 모습보다 진솔하게 당황하는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신인 배우가 주연을 맡았음에도 드라마는 큰 성공을 거뒀다. 시청률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치솟았다. 집 앞에는 팬들이 찾아와 사인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던 것이 점점 늘어나 수십 명씩 몰려들었다. 어린 학생들부터 중년 아주머니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반겨주었다. 사인지를 들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고마우면서도 신기했다. 그때 나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기분이었다. 대본을 들고 촬영장에 들어설 때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게 느껴졌다. 스태프들이 반겨주고 조연 배우들도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감독의 칭찬, 동료 배우들의 격려, 팬들의 환호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자연스러워요. 이번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칭찬에 나는 우쭐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더 잘생겨 보였고 걸음걸이도 한층 당당해졌다. 이제 CF 하나 들어왔어. 음료 광고인데 여름 시즌이니까 잘 맞을 거야. 매니저가 전해준 말에 나는 또 한 번 들떴다. 첫 광고 촬영이었다. 해변가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활짝 웃는 장면이었다. 그 30초짜리 광고가 전국 방방곡곡에 걸렸다. 버스 정류장에도, 지하철 역사에도, 빌딩 전광판에도, 심지어 시골 구멍가게 앞에도 내 얼굴이 붙었다. 길을 걸으면 내 얼굴이 나를 쳐다봤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점점 당연한 일상이 되어갔다. 그 무렵엔 영화 출연 제안까지 들어왔다. 비록 조연이었지만 유명 감독의 작품이었고 주연 배우들도 내로라 하는 스타들이었다. 촬영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연기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큰 스크린에 비친 내 얼굴을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영화관의 거대한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내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당시 나는 음반도 냈다. 솔직히 노래는 내 전문이 아니었다. 발성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음정도 불안했다. 하지만 기획사에서 인기 올랐을 때 앨범 하나는 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너 임마, 지금이 기회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라며 설득했다. 급히 녹음한 탓인지 음반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타이틀곡은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0위권에도 들지 못했고 판매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땐 무엇이든 가능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광고도 찍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했다. 길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다. 저 사람 드라마 나오는 사람 아니야? 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아이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고 어른들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걸치는 옷, 마시는 음료, 심지어 쓰는 펜까지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패션지에서는 스타의 스타일이라며 내 옷차림을 분석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내 말투를 흉내내는 코미디언도 있었다. 세상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순간에 나는 너무 젊고 너무 오만했다. 나는 내가 얻은 인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사람들이 보내준 박수와 환호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 알았다. 그 화려함 뒤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시절은 그렇게 뜨겁고 화려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가장 빠른 속도로 갉아먹던 시간이기도 했다. 드라마와 광고가 연달아 성공했고 통장 잔고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들로 채워졌다. 나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무렵 한 지인의 소개로 은행에서 일하던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이었다. 화려한 연예계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수수하면서도 품위가 있었다. 단정한 정장에 적당한 화장, 말투도 차분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내가 배우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들뜨지 않았다. 오히려 연기는 어려운 일이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라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했다. 청담동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기자들이 몰려와 결혼식장을 북적이게 했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신혼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넓은 거실, 최신식 주방, 드레스룸까지 갖춘 멋진 집이었다. 아내는 그 집을 정성껏 꾸몄다. 하나하나 고른 가구들,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 따뜻한 조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장 먼저 나를 무너뜨린 건 가장 가까이 있던 매니저였다. 매니저는 내가 신인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었다. 나보다 5살 많은 형이었는데 늘 나를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형, 나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뭘 내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건데.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새벽 촬영이든 늦은 밤 스케줄이든 함께 달렸다. 내가 피곤해하면 커피를 사다 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그가 내 돈의 일부를 빼돌리고 있었다. 처음 사실을 알게 됐을 땐 믿고 싶지 않았다. 그 형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며 부정했다. 회계사가 가져다 준 장부를 보면서도 잠깐 계산이 틀린 거겠지라며 넘기려 했다. 하지만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자 더는 눈 감을 수 없었다. 계약서상 출연료와 실제 입금된 금액의 차이, 설명되지 않는 각종 비용들,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들 모든 것이 그의 조작이었다. 형, 이게 뭐예요? 아, 그게. 그를 추궁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발뺌을 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인정했다. 도박 빚이 있었고 개인적인 사업 실패로 돈이 급했다는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꼭 갚을게.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빌었지만 이미 늦었다. 몇 년간 빼돌린 돈은 상당한 액수였고 더 큰 문제는 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이었다. 투자 사기를 당한 것도 그 시기였다. 한 사업가가 접근해 확실한 사업이라며 투자를 제안했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꽤 괜찮은 투자 같았다. 정부 허가도 받은 상태였고 투자 수익률도 보장된다고 했다. 지금 투자하시면 1년 후에 최소 2배는 벌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결국 가지고 있던 현금에 부동산까지 담보로 잡고 거액을 투자했다. 하지만 반년 후 그 사업가는 돈을 들고 사라졌다. 사업 허가서도 위조였고 투자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전 재산을 날렸다. 순식간에 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는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후배 배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시비가 붙은 것이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들이 시비를 걸어왔고 처음에는 말로 달랬지만 상황이 악화됐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 사실은 내가 맞은 쪽에 가까웠다.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나는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사실을 다루는 것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다. 인기 배우, 폭행 사건 연루라는 자극적인 제목만이 대중에게 각인됐다.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먼저 맞은 거예요.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었다. 폭행 가해자라는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자 벗어날 수 없었다. 몇 번의 거듭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나는 점점 촬영장에서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감독들은 더 이상 내 이름을 출연진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그 친구는 요새 이미지가 좀 이라는 말이 돌고 돌아내게 전해졌다.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은 멀찍이 거리를 두었다. 예전에는 형 하며 반겨주던 후배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예전에는 내 얼굴만 보고도 웃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나타나면 뒷말을 흘렸다. 저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나? 글쎄, 일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게, 자업자득이지 뭐. 가정도 버티지 못했다. 집안은 날이 갈수록 삭막해졌다. 처음엔 아내도 괜찮아. 금방 털어낼 수 있어. 라며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점점 그 말은 힘을 잃었고 그녀의 눈빛엔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왔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채권업체 직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집 앞에 낯선 이들이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날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침실에서도 침묵만이 흘렀다. 가끔 말을 해도 서로를 원망하는 내용뿐이었다. 당신이 좀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뭘 더 조심해야 했는데? 나가서 뭐라도 해봐. 집에서 한숨만 쉰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결국 우리는 갈라섰다. 다툼이 잦아지면서 더는 함께 살 수 없었다. 매일 밤 서로를 탓하고 상처를 주는 말들만 오갔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듯한 기분이었다. 한때는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라고 믿었던 가정마저 지켜내지 못했다. 그녀가 짐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했다. 화려했던 신혼집도 비싼 가구들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한순간의 배우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실패자가 됐다. 인기와 명예는 사라졌고 가정도 무너졌다. 남은 건 불신뿐이었다. 매니저의 배신, 동료들의 외면, 언론의 왜곡, 가정의 파탄. 그 모든 경험이 내 마음을 갈갈이 찢었다. 그 시절 나는 사람을 믿는 법을 잊어버렸다. 누구든 나를 이용하려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있으면 먼저 등을 돌려야 마음이 편했다. 그렇게 나는 점점 고립돼 갔다. 모든 걸 잃은 뒤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다. 배우라는 타이틀은 이미 내게서 멀어져 있었다. 캐스팅 디렉터들은 내 이름을 명단에서 지웠고 기획사도 계약을 해지했다. 일거리는 완전히 끊겼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 집도 내놓아야 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나는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10평도 채 되지 않는 원룸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제대로 닫히지 않는 창문. 모든 게 초라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는 경비 일을 시작했다. 지인의 소개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야간 경비로 일하게 되었다. 전에 뭘 하셨어요? 그냥 사업 좀 했었는데 망했어요. 면접 때 그렇게 대답했다. 경비실 안은 좁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했다. 밤새 아파트 단지를 돌며 순찰을 돌고 낯선 사람을 막는 게 내 일이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동네를 돌아야 했다. 겨울밤에는 추위에 떨며 걸어야 했고 여름에는 후텁지근한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다녔다. 새벽녘 출근길 주민들이 335 지나다니면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다. 혹시라도 누군가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떠올릴까 두려웠다.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알아보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도 가끔은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옛날에 드라마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라고 말을 걸어주기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아파트 경비원일 뿐이었다. 경비일이 끊기면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기도 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텨야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다. 콘크리트 자루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며 온몸이 땀에 젖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갈라지고 어깨는 항상 욱신거렸다. 한때 부드럽고 하얗던 손은 이제 거칠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있었다. 하루 일당을 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나는 늘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예전에 광고 한 편 찍으면 이 돈의 수백 배는 벌었는데. 하지만 그런 비교조차 사치였다.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처지였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공사장에서 만난 동료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지만 가끔 그들 사이에서도 소외감을 느꼈다. 그들은 오랜 현장 경험이 있었지만 나는 모든 게 서툴렀다. 아저씨, 이것도 몰라요? 이건 기본인데. 젊은 현장 관리자가 핀잔을 주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다. 한때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내 한마디에 움직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과거를 알지 못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3년, 5년, 10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한때 잡지 표지를 장식했던 얼굴은 이제 주름과 그늘로 가득했다. 피부는 탁해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다. 예전의 흔적을 찾아보려 해도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체중도 많이 늘었다.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고 운동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한때 탄탄했던 몸은 이제 배가 나오고 어깨는 구부정해졌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겼다. 전화번호부에 남아있던 이름들은 더 이상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음 몇 년간은 가끔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아예 끊어졌다.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이들은 대부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이내 발길을 끊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로만 맺어진 관계였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사람을 믿지 못했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다. 누가 다가오면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거겠지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결국 나는 사람을 피했고 사람들도 나를 멀리했다. 외로운 밤이 많아졌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TV를 보거나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났다. 값싼 소주와 안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려 했다. 술이 들어가면 잠시나마 과거의 기억이 흐릿해졌지만 아침이 되면 더 깊은 공허와 우울이 몰려왔다. 가끔은 한강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때도 있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다. 그렇게 25년이 흘러갔다. 나는 세상에 완전히 잊힌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그저 투명한 존재가 된 듯했다. 가끔 TV를 틀면 우울감만 커졌다. 나도 저렇게 빛나던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인터넷에는 가끔 예전에 활동했던 배우 아무개는 지금 뭐하나 같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댓글에는 그러게. 완전히 사라졌네. 망했잖아. 그땐 진짜 잘 나갔는데 같은 반응들이 달렸다.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지금 나는 낡은 전등 불빛 아래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이름 없는 늙은이였다.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이었다.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근처
순대국집에 들렀다. 몇 번 들른 적이 있는 식당이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 있는 손님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는 슬쩍 고개를 숙이며 외면했다. 이제는 날 알아볼 거라는 기대조차 없었다. 그저 사람들 시선이 불편했을 따름이었다. 빨리 식사를 마치고 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중년의 여성, 단정한 차림새였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그녀는 다소 주저하는 듯 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나에게 다가왔다. 실례지만 혹시 그녀가 내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래전 잊힌 이름,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이었다. 30년 만에 듣는 내 본명이었다. 나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부인하려 했지만 동요가 숨겨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목소리 들으니까 맞네요. 손등에 있는 그 상처 보고 알았어요. 그 상처, 드라마에도 자주 나왔잖아요. 나는 반사적으로 손등을 가렸다. 어릴 적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 자국이었는데 드라마 촬영 때 메이크업으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오히려 캐릭터의 특징이 되었던 기억이 났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렸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이 초라한 모습을 과거의 팬이 보게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저는 이미영이라고 해요. 그 드라마 때문에 연기에 관심을 가졌을 정도로 인상 깊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저 반가움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미영이라는 그 여자는 종종 내 앞에 나타났다. 퇴근길에 따뜻한 커피나 김밥을 건네주거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말을 남기고 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근처 사시나 봐요?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나는 최대한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다. 마치 잊고 있던 나의 과거가 갑자기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때 드라마에서 우시던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눈물 같았어요. 그녀가 자꾸 내 과거를 일깨웠다. 내가 얼마나 좋은 연기를 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그럴수록 현재의 내 모습은 더욱 초라해질 뿐이었지만 그것조차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지금도 충분히 멋있으세요. 세월이 흘렀을 뿐이잖아요. 나를 스타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눈길이었다. 처음엔 경계심이 앞섰다. 또 나한테서 뭔가를 얻으려는 건 아닐까?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사람에게 속아 모든 걸 잃었던 과거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몇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안부를 묻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뿐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우리는 조용한 찻집이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내 과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지만 현재의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나 역시 그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가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는 것, 그리고 나만큼이나 외롭다는 것. 만남을 가진 지 1년이 지날 무렵 우리는 아예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 그녀는 아담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내 원룸을 정리하고 그녀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조금씩 변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몸을 가꾸고 늘어져 있던 생활을 다잡았다. 그녀가 다니던 헬스장에 함께 등록했고 피부 관리도 받아보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도 관리하면 충분히 멋있어질 수 있어요. 거울 속에선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왔지만 마음만은 점점 젊어졌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몸도 조금씩 변화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흐릿했던 눈빛의 생기가 돌았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내 표정이었다. 오랜 세월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그늘이 조금씩 옅어졌다. 집에 들어서면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사람이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버틸 수 있었다. 오늘 어땠어요? 그냥 평범했어.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너무 특별한 하루만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녀는 내 소소한 일상도 소중하게 여겨주었다. 그런 관심과 사랑 속에서 나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그녀와 함께 살면서 나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오랜 세월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풀리는 듯 했다.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체력 단련을 하며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몇 분만 운동해도 숨이 찼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늘고 몸의 라인도 조금씩 살아났다. 트레이너는 내가 50대 중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골격이 좋으시네요. 젊었을 때 운동하셨나 봐요? 옛날에는 좀 그랬죠. 피부 관리도 받으면서 거울 속 내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주름과 흰머리는 숨길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피부과에서 받은 관리로 얼굴색도 훨씬 밝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기를 다시 해볼 생각 없어요? 나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없어. 너무 오래전이라. 그러면 모델 일은 어때요? 요즘 시니어 모델 분야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나이 들어도 충분히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과거의 실패와 사람들의 배신, 수많은 상처가 떠올랐다.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기회를 주겠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요. 나 믿고 한번 도전해봐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가능성을 믿어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결국 나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진짜 이름 대신 가명을 쓰기로 했다.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이력서에는 가명을 적었고 경력란에는 신인이라고 썼다. 미영이 도와주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간단한 프로필 사진을 찍고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했다.
나이는 60세, 키 182cm, 취미는 독서와 운동. 모든 게 진실이었지만 과거 경력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걸 에이전시에 보냈더니 곧 연락이 왔다. 경험이 정말 없으세요?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포즈가 자연스러우시네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캐스팅 디렉터의 말에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알 필요는 없었다. 작은 의류 브랜드의 가을 컬렉션 모델로 첫 촬영이 잡혔다. 촬영비는 많지 않았지만 30년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몸을 움직이다 보니 과거의 감각이 떠올랐다. 배우로서 카메라를 의식하던 날들, 광고 촬영장에서의 긴장, 드라마 촬영장에서 느꼈던 설렘. 모든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다시 과거를 좇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으로 서기 위해서였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표정이 너무 좋아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여요. 포즈도 완벽하고요. 처음 맞아요? 스태프들의 칭찬에 나는 겸손하게 웃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카메라와 호흡하는 법, 조명을 읽는 법,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드는 법. 모든 것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촬영을 마친 뒤 미영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멋있었어요. 최고야. 그 말에 나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과 자신감이었다. 첫 작업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나는 놀랐다. 화보 속의 나는 확실히 나이가 들었지만 품이 있고 매력적이었다. 흰머리와 주름도 자연스러운 멋으로 보였다. 와, 끝내주네. 신인 맞아요? 클라이언트도 만족해했다. 그 후로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시니어 모델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의류 브랜드 화보,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촬영, 심지어 작은 규모의 패션쇼에도 참여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다시 하고 있었다. 까마득한 과거의 인물이라 그런지, 그리고 이름도 바꿨기 때문인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긴 해도 모델 일이 처음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요즘 많이 바빠졌어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스케줄이 늘어나면서 나는 정말 바빠졌다. 하지만 그래서 좋았다. 미영 씨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어. 아니에요. 매력은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다시 찾도록 도와드린 것 뿐이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나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다. 이제 나는 과거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힘을 얻고 있었다. 촬영장에서 만나는 스태프들, 함께 일하는 다른 모델들, 클라이언트들,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새로운 인연이었다. 그러다 보니 과거도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과거의 실패와 배신, 이혼과 몰락까지 모두 나를 만든 경험이었다.
그 모든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숙한 매력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기회는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다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 새로운 시작 곁에 나를 믿어준 한 사람이 있다. 나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린다.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다. 진짜 웃음이다.